안녕하세요. 북프레소입니다. 네, 드디어 제가 부활과 죄와벌을 다 읽었습니다. 원래는 전쟁과 평화 읽는다고 했는데 다 읽었어요. 네, 죄와벌도 이렇게 2권인데 와, 인덱스 장난 아니죠. 너무 좋았던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붙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부활도 와, 이만큼 붙였습니다. 부활을 먼저 다 읽고 그 다음에 죄와벌을 읽었거든요. 네, 저는 민음사 버전으로 읽었는데 열린 책들 버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 읽고 다시 한번 이 기분을 느끼고 싶을 때 다른 출판사 것도 한 번 더 읽어보려고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활부터 어떤 내용이었고 뭐가 제일 인상 깊었는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활은 주인공 네힐로도프가 나오게 되고요. 또 그의 첫사랑이자 또 같이 살던 하녀였던 카튜사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이 책의 주인공인 네힐로도프는 부유한 귀족 공작이에요. 어느 날 배심원으로 법정에선 그는 살인 용의자로 기소된 한 여인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 여인이 누구냐? 그 여인은 자기가 과거에 유혹하고 버렸던 바로 카튜사였는데요. 자신 때문에 타락해서 죄수가 된 그녀를 보면서 극심한 죄책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 카튜사가 억울하게 시베리아 유형을 선고받자 그는 모든 귀족의 특권과 재산을 버리고 그녀의 시베리아 길을 동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지옥 같은 고난의 길 속에서 두 사람은 인간성을 회복하고 마침내 각자의 영혼이 진정으로 부활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인간 드라마, 바로 이 톨스토이의 부활입니다. 네, 제가 여기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사실 진짜 많아요.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붙여놔서 딱 하나를 고를 수는 없는데 그래도 몇 개만 좀 골라서 읽어드리려고 해요. 110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표시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무시무시한 변화가 그에게 일어난 것은 단지 그가 더 이상 자신을 믿지 않고 타인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을 더 이상 믿지 않고 타인을 믿게 된 것은 자신을 믿으면서 살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믿는다는 것은 가벼운 즐거움을 추구하는 동물적인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거의 언제나 그것에 거스르며 온갖 물음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타인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결정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었으되 그 결정이 언제나 정신적인 나를 거스르고 동물적인 나를 위해 이루어진다는 의미였다. 네, 그리고 또 있는데 119페이지입니다. 여기. 누구나 그렇듯 네올류도프의 내면에도 두 인간이 있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이 될 만한 것만을 자신의 행복으로 추구하는 정신적 인간이고 또 하나는 자신을 위한 행복만 추구하며 이 행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전 세계의 행복을 희생시킬 수 있는 동물적 인간이었다.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네,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고요. 약하긴 해도 그녀를 향한 진실된 사랑의 목소리가 여전히 들렸다. 그 목소리는 그녀에 대해, 그녀의 감정에 대해, 그녀의 삶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정신 차려. 자신의 쾌락을, 자신의 행복을 놓치고 있잖아.
그리고 두 번째 목소리가 첫 번째 목소리를 압도했다. 그는 과감히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억누를 수 없는 무시무시한 동물적 감정이 그를 지배했다. 너무 대사 하나하나가 다 명문장입니다. 그 다음 148페이지도 너무 좋았어요.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그는 알았다. 자기 행동이 너무나 추잡하고 비열하고 잔혹해서 그 행동을 의식하는 한 다른 누군가를 비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전처럼 자신을 훌륭하고 고결하고 관대한 젊은이로 여길 수 없으며 사람들의 눈도 쳐다볼 수 없게 됐다는 것을. 너무 좋은 말들이 많아요. 네. 네, 그리고 171페이지도 좋은 문장이 있습니다. 네올류도프도 이미 자신이 저지른 짓의 모든 추악함을 깨달았고 주인의 강한 손도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으며 주인을 인정하려 들지도 않았다. 그는 여전히 눈앞에 있는 것이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완강한 팔이 그를 붙잡았고 그는 자신이 달아나지 못하리라는 것을 예감했다. 네, 이게 1권의 일부 있는 좋은 내용만 읽어도 이 정도입니다. 이 뒤에 2부 그리고 부활의 두 번째 권도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공유하기가 힘들잖아요. 저는 특히 이걸 읽으면서 가장 좀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이 네올도프가 이게 사랑이 맞나? 내가 왜 이러지? 나 같지 않네?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을 의심하고 또 단순한 연민, 동정 이런 걸로 카츄사를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진짜 사랑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카츄사를 면회를 가거든요. 이제 내가 너한테 좋은 변호사를 써서 감형을 시켜주겠다, 빼주겠다, 뭐 요런 제안을 하는데 카츄사는 완강히 거절합니다. 너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이래? 너 그때 나한테 하룻밤 나랑 자고 돈 주고 나 버렸잖아. 막 이렇게 따지죠. 그래서 네올리도프가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 너무 못된 짓을 했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굉장히 많은 후회를 하고 또 뉘우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게 사실 부활이 종교적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종교가 없어요. 그렇지만 전혀 거부감 없이 읽을 수 있었다. 네,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고요. 거의 결말 쪽에서도 제가 공감이 됐고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다 읽을 순 없으니까 최대한 뒷부분에서 좀 좋았던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이 와닿고 인생책이다라고 하실 것 같거든요. 이게 중간에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또 만나요. 네. 종교가 없으신 분들도 보시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엔 둘이 잘 되거든요. 이 책은 꼭 뒤에 해설을 읽어보시면 좋아요. 막 해설 나오면 안 읽고 거기까지만 읽고 끝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저는 해설까지 다 읽어야 읽었다고 할 수 있다. 네, 가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2권의
442페이지입니다. 이제 네율리도프는 깨달았다. 사회와 질서가 전반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이런 합법적인 범인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타락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서로 동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서로 미워하고 해도 결국은 사랑, 네, 그 사랑 때문에 이해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용서하고 또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네,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 궁금하셨던 분들은 진짜 추천드려요. 금방 읽을 수 있고요. 지루하지 않아요. 네, 지루하지 않고 특히 네올리도프가 자기 자신한테 되게 스스로를 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내가 진짜 왜 그랬지? 너는 진짜 인간도 아니야. 너 진짜 너는 신물나. 너 너무 증오스러워. 막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그런 부분이 진짜 맞아. 저도 무언가 힘든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제 탓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왜 그랬지? 근데 난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막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이 책 주인공인 네일르도프도 사실 자기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에 정말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이 마음속에 끌어오른 분노, 화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털어놓습니다. 그 사랑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인간끼리의 그런 사랑이 되게 중요하다. 그게 부활 2권의 258페이지에 보면 있거든요. 모든 문제는 사람들이 인간을 사랑 없이 대해도 되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점에 있지. 하지만 그런 상황은 없어. 사물은 사랑 없이 대해도 돼. 나무를 베고 벽돌을 만들고 쇠를 담금질하는 것은 사랑 없이도 돼. 그런데 사랑 없이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되지. 사실 일은 억지로 해도 사랑은 억지로 할 수 없어. 그렇다고 해서 사랑 없이 인간을 대해도 되는 것은 아니야. 특히 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래. 인간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차라리 얌전히 있어. 마찬가지로 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을 주면서 인간을 대할 수 있는 경우는 인간을 사랑할 때뿐이지. 네, 저 네일도프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사랑에 대한 정의? 네, 왜 사랑이 중요한 건지. 우리가 사물을 대할 때는 사랑이 없어도 되지만 인간을 대할 때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 이게 너무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을 읽고, 내가 혹시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고 있다면 인간이니까 사랑으로 조금 그런 거를 감싸줘야 되지 않을까? 이해해줘야 되지 않을까? 또 용서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활이 네일르도프가 다시 카투사를 만나면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느낌에서 부활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틀릴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느끼면서 읽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네일르도프.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보다 네,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읽고 있어요, 전쟁과 평화. 읽는 도중에 이걸 먼저 읽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부활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추천드려요. 죄와 벌은
또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간단하게 줄거리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이 책에서 주인공은 라스콜니코프라는 가난한 천재 대학생입니다. 그는 인류를 위해 악독한 전당포죠. 고리 대금업자 전당포 주인이 노파를 살해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그런 위험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파를 죽여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계획 범죄를 저지릅니다. 스스로 완전 범죄다라고 생각하고 노파를 죽이는 데까지는 성공을 해요. 그리고 노파만 죽이진 않습니다. 그게 누구일지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로 그 살인을 하는 그 순간부터 지옥 같은 심리적 압박과 불안감에 시달리며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으로서의 법은 피해갔지만 자신의 양심이라는 거대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극심한 고통 속에서 방황하던 그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순수한 영혼인 소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소냐를 만나면서 자신의 죄를 소냐에게 고백하고 결국 자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시베리아 감옥으로 향한 그는 소냐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마침내 새로운 인간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기는 하는데요. 과연 라스콜니코프가 죄를 뉘우칠지 아니면 그냥 그런 인간으로 평생 살지 궁금하시다면 꼭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벌도 좋았던 부분이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어떤 부분이 많이 공감이 갔는지 보여드리자면, 사실 부활이랑 비슷한 점도 되게 많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문장이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묘사, 심리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와, 이보다 더 짜릿한 스릴러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했고요. 이 부분 되게 좋았어요. 라스콜니코프가 논문을 쓰거든요. 범죄론에 대해서.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너무 길긴 한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거든요. 수도원에 들어갈 노파의 돈만 있으면 100개, 1000개의 선한 일과 기획을 추진하고 손볼 수 있단 말이야. 어쩌면 수백, 수천의 존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겠지. 수십 개의 가정을 가난과 해체와 파멸과 방탕과 성병 병원에서 구해낼 수도 있어. 이 모든 것을 그녀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노파를 죽이고 그 돈을 빼앗아라. 그리고 그 돈의 도움으로 나중에 전 인류와 공공의 사업을 위해 헌신하라. 내 생각은 어때? 하나의 하찮은 범죄가 수천 개의 선한 일로 무마될 수는 없을까? 하나의 생명을 희생시켜 수천 개의 생명을 부패와 해체해서 구하는 거지. 하나의 죽음과 100개의 생명을 서로 맞바꾸는 건데 사실 이거야말로 대수학이지 뭐야? 게다가 거울 전체를 놓고 보면 이런 폐병쟁이의 멍청하고 못된 노파의 목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노파는 해로운 존재니까 이나 바퀴벌레의 목숨, 아니 그만도 못한 목숨이야. 남의 목숨을 좀먹고 있거든. 얼마 전에도 홧김에 리자베트의 손가락을 깨물었는데 하마터면 손가락이 잘려나갈 뻔했지. 와, 이거 자기의 그런 행동을 정당화하는 거죠. 진짜 너무 인상 깊었고요. 이거는 묘사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어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2페이지고요. 태양빛이 너무 환히 내리쬐어 눈이 아릴 만큼 부셨고 머리가 아찔하면서 현기증이 다 났다. 태양빛이 강렬한 날 열에 들뜬 자가 갑자기 거리로 나오면 흔히 맛보는 감각이었다. 네, 되게 묘사를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냥 햇빛이 내리쬐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
그리고 뉘우치는 척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못됐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지? 이게 인간인가?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봤던 죄와 벌은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에 읽을 때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진짜 재밌게 읽었다. 제가 이틀 만에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되게 허술하거든요. 막 이제 다른 일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을 일이 생겨요. 그 돈을 안 갚아서. 근데 이제 혹시 내가 죽인 걸 아나? 라는 생각으로 막 가가지고 굉장히 티가 나는 행동들? 그리고 표정 관리 이런 걸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웃겼어요. 뭐, 아니, 이렇게 티를 낸다고? 그래놓고서는 무슨 사람을 죽였냐.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라스콜니코프의 여동생 듀나가 나와요. 근데 이제 듀나가 어떤 이상한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라스콜니코프가 무슨 결혼이냐면서 막 난리를 치거든요. 그래서 듀나가 그 오빠한테 이렇게 설득하는 말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418페이지와 19페이지가 듀나의 이야기인데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희생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 나는 그저 나 자신을 위해 시집가는 거야. 나도 힘드니까. 그 다음 가족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면 물론 기쁘겠지만 그것이 내 결심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아니야. 한마디로 말해 내가 표트르 페트로비치에게 시집가는 건 두 가지 약 중에 차악을 선택하는 셈이야.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바라는 일은 모든 성실히 이행할 생각이고 그렇다면 그를 기만하는 것도 아니거든. 그가 나를 높이 평가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그런 사람한테는 시집가지 않을 거야. 또 나 자신이 그를 존경할 수 있다는 굳은 확신이 없다면 그런 사람한테는 시집가지 않을 테고 다행히도 나는 이 점에 관해선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 만약 오빠가 옳고 내가 또 실제로 비열한 짓을 하기로 결심한 것일지라도 오빠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말 매정한 거 아니야? 대체 왜 오빠는 나한테 영웅적인 행동을 오빠한테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야? 이건 횡포야, 폭력이야. 만일 내가 누구를 파멸시킨다면 오직 나 하나만 파멸시키는 거야. 나는 아직 아무도 찔러 죽이지 않았어. 왜 그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거야? 얼굴은 또 왜 그렇게 창백해졌어? 로자, 왜 이래? 로자, 오빠!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듀나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아직 아무도 찔러 죽이지 않았어. 네, 찔린 거죠. 본인 양심은 찔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듀나가 되게 말을 잘한다. 어쨌든 나름대로 자신의 정당함, 내가 결혼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설득을 당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1권 3부 495페이지 여기는 이제 본인이 살인을 해놓고 계속 죄책감에 시달렸잖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격정에 휩싸이며 열렬히 생각했다. 노파는 실수했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노파가 아니다. 노파는 그저 병에 불과했고 나는 차라리 넘어서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 원칙을 죽인 것이다. 원칙은 죽였지만 정작 넘어서는 건 아예 넘어서질 못하고 이 편에 남게 됐다. 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이는 것뿐이었지. 하긴 그러고 보니 그것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셈이다. 나에게 삶은
한 번 주어지는 것이지 더 이상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노파를 이에 비교합니다. 이라고 하면 우리 그 머리에 있는 이 있잖아요. 벌레? 네. 그러니까 벌레처럼 보는 거죠. 벌레를 죽였을 뿐이다. 그게 무슨 살인이냐. 라고 하는 그런 아주 몰상식한 라스콜니코프였습니다. 그리고 이건도 사실 많이 쳤는데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에는 이제 소니아를 만나서 자수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도 내가 죽였어. 아니? 난 아니야. 막 이렇게 횡설수설하거든요. 이권의 264페이지입니다. 내가 과연 노파를 죽인 걸까? 나는 나 자신을 죽인 거야. 노파가 아니라 어쨌거나 그로써 나 자신을 작살낸 거야. 단번에 영원토록. 그 노파를 죽인 것은 악마지 내가 아니야. 됐어. 됐어 소니야 됐다고. 나를 내버려둬. 이래요 막. 죽였다고 하니까 죽여놓고 아니야. 나는 나를 죽인 거야. 막 이렇게 발뺌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라스콜니코프한테 소냐의 존재는 너무나 큰 존재라고 할 수 있죠. 267페이지에 그는 소냐를 바라보며 그를 향한 그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느꼈는데 이상하게도 자신이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것이 갑자기 힘겹고 고통스러워졌다. 그렇다. 이것은 이상하고 끔찍한 감각이었다. 소냐에게 올 때만 해도 자신의 모든 희망과 모든 출구가 그녀에게 있다고 느꼈다. 한데 지금 갑자기 그녀의 모든 마음이 자기에게로 향하자 그는 갑자기 자기가 이전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불행해졌음을 느끼고 의식했다. 자, 이제 감옥에 가는데 소녀가 따라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오지 말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불쌍하기도 한데 저는 이게 근데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불쌍해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마구마구 들었어요. 그래서 또 주냐를 만나서 이런 대화를 합니다. 거의 끝부분에 있어요. 443페이지입니다. 주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고통받으러 간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죄의 절반은 씻는 셈 아닐까? 라고 했더니 이제 라스콜니코프가 이렇게 합니다. 죄라고? 무슨 죄? 저 추잡하고 해로운 일을 가난한 자들의 피를 쪽쪽 빨아먹는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전당포 노파를 죽였으니 40가지 죄악은 용서받을 텐데 그것이 죄라고? 나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죄를 씻을 생각도 없어. 그런데 왜 다들 사방에서 나에게 죄야 죄 하며 손가락질을 하느냔 말이야. 이 세상에 언제나 폭포처럼 넘쳐났고 지금도 넘쳐나는 피, 샴페인처럼 넘쳐흐르는 피, 그 피 덕분에 카피톨리누스 신전에서 월계관을 씌우고 나중에 인류의 은인이란 칭호도 주었지. 나도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이 한 가지 멍청한 짓, 아니 숫째 멍청한 짓도 아니고 그냥 어설픈 짓 대신에 수백 수천 가지의 좋은 일을 했을지도 모르거니와 사실 이 사상 자체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멍청한 것은 절대 아니었는데 실패하는 바람에 라고 하면서 울분을 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얘 진짜 아직도 죄를 뉘우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마지막 부분에 경찰서를 가서 자수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467페이지에 원래 조사했던 사람이 다른 데로 갔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 얘기 안 해도 되지 않나? 라고 막 생각을 하면서도 소녀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가서 얘기를 합니다. 바로 제가 그때 관리 미망인인 노파와 그 여동생 리자베타를 도끼로 살해하고
금품을 훔쳤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 책은 이 뒤에 에필로그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무조건 읽어봐야 해요. 왜냐? 그 뒷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자, 473페이지입니다. 정확히 무엇이 그를 살인행위로 이끌었으며 무엇이 강도짓을 하도록 추동했는가 하는 결정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그 모든 원인이 자신의 처참한 처지, 빈곤, 의지할 데 없는 상황 때문이었노라고 피살자에게서 적어도 3천 루블쯤은 발견하리라 기대했고 그 돈을 미천으로 인생의 출세길을 위한 첫걸음을 다지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노라고 극히 분명하고 아주 조잡하면서도 정확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라스콜니코프는 그 돈을 훔치고 단 한 번도 얼마가 들어있는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네? 그냥 사람을 죽이고 싶었던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책이 끝나게 되는데요. 이거는 무조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죄와벌은 어렵지 않고요. 인간의 그 내면의 심리가 너무 잘 나와 있고요. 나쁜 짓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과 제와벌을 읽었는데 생각보다 이 두 책이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점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냐면요. 둘 다 일단 시베리아라는 공간이 나와요. 네. 그럼 시베리아라는 그 공간이 뭐냐? 결국 죄를 지은 후 시베리아 형무소에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감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감옥이라고 하면 가장 밑바닥이죠. 그래서 그 가장 밑바닥에 가서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시베리아라고 하면은 고난을 통해서 이 시베리아를 가면 부활한다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 두 개 다 조력자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에서는 남주인공이 본인의 그런 위선, 이런 걸 다 깨부수고 카츄사를 찾아가서 도와주는 네, 그런 조력자가 되고요. 이 죄와벌에서는 소냐가 라스콜니코프를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책에는 조력자가 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성경. 이거는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더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긴 한데, 둘 다 성경을 통해서 각성을 하게 되죠. 라스콜니코프는 소녀가 읽어주는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각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네율리도프는 마지막 장에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정신적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기독교 믿으시는 분들은 더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을 한 줄로 좀 요약을 해보자면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하고 나약해질 수 있는지 그 심리의 바닥을 파고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톨스토이는 귀족 사회와 법 제도가 얼마나 썩었는지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둘 다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나중에 저도 저희 학생들이랑 이걸 같이 읽으면서 나눠보고 싶은 질문인데 죄와 벌에서 진짜 벌은 뭘까? 주인공 라스콜니코프는 사람을 죽이고도 법에 걸릴까 봐 무서워하진 않았어요. 그냥 내가 고작 이 정도 인간밖에 안 되는 건가? 하는 자기 혐오, 그리고 양심의 가책. 그게 진짜 벌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감옥에 가기 전에 이미 심리적인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부활에서의 진짜 부활은 또 뭔지, 단순히 네일로도프가 죄를 뉘우치고 착해진 건 아니에요. 귀족이라는 가짜 껍데기, 가짜 껍데기를 벗어 던지면서 다시 새롭게 부활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카츄사는 수동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새로 부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혼했습니다라고 해서 끝나는 뻔한 엔딩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각자 온전한 부활을 위해서 되었다, 결말을 맺어줬다 하면 너무 이제 훌륭한 작품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죄와 벌과 부활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가장 재밌었다고 느낀 건 이 두 소설의 주인공 모두 결국 시베리아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인이 심리적 지옥 속에서 구원을 갈구했다면 톨스토이의 귀족은 사회적 위선을 벗어던지며 구원을 향해 걸어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진정한 영혼의 부활을 이룬 사람은 누구인가요? 제 리뷰에 공감이 됐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저와 다른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부프레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